앞서 시상하신 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큰 상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전 미래학하고 디지털 전략을 같이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디지털 전환, 예전에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었는데, 이 디지털 전환이, 디지털 경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인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융합해서 좀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죠? 그림은 이게 X축은 시대, 그다음에 Y축은 범용 기술의 등장 추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히스토그램인데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범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이 정도밖에, 수백 년에 혹은 수천 년에 하나, 둘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범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혹은 대륙 단위로 상당히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걸 범용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쇄술, 3번 범선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증기기관도 거기 대표적인 것이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을 보면 꼭 기술로만 전환이 바꿔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범용 기술의 등장 추이로 역사적 전환, 인류의 발달, 인류의 역사적 전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통찰력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범용 기술의 등장 추이를 보면 갑자기 산업혁명부터 등장 추이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용 기술이 수천 년에 한 번, 수백 년에 한 번씩 등장을 하다가 이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부터 수십 년에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후기 산업사회 도래나 이데올로기의 종언 쓰신 데니얼 벨 교수는 기술 기축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술 기축 시대도 약간 또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수십 년에 하나씩 등장을 하다가요, 2차 산업혁명 때부터는 수십 년에 2개씩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독일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보면 이 3차 산업혁명이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나 컴퓨터의 등장에 대한 건 갑자기 하나로 좀 줄어들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3개씩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또 3개씩 등장하는 기술들을 보면 재밌는 게,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21세기에 등장하는 범용 기술의 대다수가 디지털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다수의 기술들을 보면 물리 컴퓨팅에 해당합니다. 물리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센서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액추에이팅 할 수 있는 것들을 물리 컴퓨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자기술,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이 기계공학 이런 것도 융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물리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런 범용 기술, 저는 이걸 모아서 디지털 범용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지털 범용 기술의 등장 추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가, 인류 사회가 산업혁명 이상의 영향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신다면 이 산업혁명 당시의 디지털 범용 기술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힘, 이동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인간의 생산성, 특히 공장 기반의 생산성 같은 걸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범용 기술은 그 이상의 인간의 인지, 또 인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 또 인간의 지식 이런 부분들과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것들은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큰 전환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가장 핵심되는 게 디지털 범용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사용자 경험, 프로세스 이것만 국한되진 않죠.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이런 사용자 경험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각 기업에서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나 이쪽만 얘기를 하다가 이 근자에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시각을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략, 새로운 도메인,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로 하고요. 또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 인사평가, 문화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역량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구조와 그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것들이 누적되면 언젠간 정치, 경제, 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야기할 겁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현재 우리를 둘러싼 많은 제도들은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우리 21세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래해야 할 텐데요. 저는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근본적인 변화들만 몇 가지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디지털 전체적인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여러 메가 트렌드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다섯 개 메가 트렌드만 좀 도출을 해본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 장생 사회로 전환할 겁니다. 장생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인들이 사회 부양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디지털 의료, 정밀 의료, 퀀텀 컴퓨팅에 의한 의약품 개발 효율성 상승, 이런 것들이 장생사회로 만들 겁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지노동의 자동화를 가져올 겁니다. 인지노동의 자동화라고 하는, 인지노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운수산업 정도 되겠죠. 운수산업에만 우리나라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됩니다. 무인자동차가 완전히 진행되려면 10년 이상 걸리겠으나 이런 인공지능이 충분히 성숙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노동환경, 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환경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융합 플랫폼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들이 디지털 플랫폼이죠. 그 전에도 플랫폼 기업은 있었습니다. 양면 시장 혹은 단면 시장으로서.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디지털 플랫폼은 단점이 뭐냐면 카피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디지털 플랫폼은 카피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그 감마 플러스 알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융합 플랫폼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 고민이 돼야 되고요. 메타버스는 한 10년 이상 지나야 충분히 성숙할 텐데 메타버스가 충분히 성숙한다라고 하면 포스트 익스피리언스 소사이어티, 지금 우리가 포스트 트루스 소사이어티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러나 개개인의 경험들이 개인화되는 상태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자아 정체성이 분열되는 위험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지식반 관계도 상당히 단축될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서 배웠던 그 지식의 반감기, 그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웠던 지식의 반이 쓸모 없어지거나 혹은 더 좋은 지식으로 대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대학에서 배운 건 6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단축될 겁니다. 대학의 교육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해야 되는 상태죠. 이런 거대한 전환에서 우리가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것들, 이 정치, 경제, 사회에서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것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워딩들이 다양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던 6개 디지털 전환의 6대 유형에 매핑을 시킨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포브스 100대 기업들을 보면 그 상위에 금융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너지 기업들도 보면 그 2022년도 유럽의 미래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과 그린 딜이 융합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도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요. 금융기업은 핀테크, 분산금융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전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이제 메타노믹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제의 대부분은 증강경제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강경제, 증강경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증강경제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실물경제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실강경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이라든가 이랬을 때의 경제인데, 이 가상현실이 좀 더 실강경제에 가깝고 증강현실이 좀 더 증강경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증강경제를 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얘기하는 것은 메타버스를 가상의 이런 공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 공간 내에서 현실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그 맥킨지의 2022년도 그 가치 창조, 그러니까 메타버스 속에서 가치 창조라고 한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서 보면 메타버스의 쓰임새를 12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10가지가 증강경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보면 이 2030년도에 메타노믹스의 경제 규모가 한 5조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2020년도 전 GDP 규모가 1.6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라고 하면 3배 이상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 산업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2018년도에 한 9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 5%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면 2030년이 되면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GDP의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에 대한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 매우 낮아요. 어떻든 2018년에서 2030년까지 한 7조 달러 정도의 갭이 있는데, 저는 이 많은 부분이 디지털 의료에서 채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노령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아까 제가 장생사라고 했었지만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좀 의료 비용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선 디지털 의료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디지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좀 한 달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로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안타까운 게 차세대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아요. 차세대 성장력이 지금 안 보입니다. 독일이 2014년도, 그 전부터 고민했던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탐색하기 위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회의 차세대 성장 동력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진짜 치열하게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융합 플랫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융합 플랫폼, 단순한 디지털 플랫폼은 쉽게 카피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가 차별적 경쟁력의 확보, 그 차별적 경쟁력의 장기 유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그 차별적 경쟁력을 장기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보시면 감마 플러스 테슬라가 모두 융합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2.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약간 논의가 있지만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고요. 구글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그 전체 플랫폼 같은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아마존도 스마트 로봇을 활용하고 이 아마존에서도 저궤도성 통신망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애플 지금 약간 늦춰지고 있으나 애플 글래시스, 네, 아이폰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테슬라는 매우 대표적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스페이스X, 스타링크, 뉴럴링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융합 플랫폼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기업이 있는가요? 제가 아까 메타버스, 그다음 의료, 디지털 의료, 융합 플랫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눈에 띄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전체적인 디지털 범용 기술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이들을 보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원석입니다. 우리가 모래에서 실리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모래만 가지고 실리콘을 얻지는 못하죠. 그 실리콘을 얻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2017년도에 독일의 그러니까 노동 4.0, 워크 4.0 백서 녹소에 보면 우리나라 사회의 디지털 역량을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게 봤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는 높게 봤지만, IT 인프라는 높게 봤지만 디지털 역량은 매우 낮게 봤습니다.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해보고요, 전체 아키텍팅도 해보고 또 그런 컨설팅도 해봤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걸 보면 짓고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짓고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따라서 지식의 누적과 소프트웨어 누적이 없는 그런 어떤 한계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좀 바꿔야 되는 상태죠. 우리가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얘기할 때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었어요. 우리 기업의, 우리 국가의 핵심 역량은 전부 다 저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감마 플러스 테슬라의 창업자 중에 개발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그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적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나올 만한 영역에서 개발자가, 프로그래머가 좀 고민하고 그런 분들이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좀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 그 정보 시스템 얘기하시는 분은 DIKW 체계를 흔히 얘기합니다.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 DIKW의 어떤 원전은 그 T.S. 엘리어트 시인이 처음 얘기를 한 거고, 공식화돼서 나온 거는 1982년 그 퓨처리스트라고 하는 미래학 학술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림을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 정해진 거니까, 인포메이션은 주변의 사물들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그 행위에 대한 정보, 이걸 처리하는 것을 얻는 정보고요. 그것이 모여서 우리가 날리지가 모여서 지혜를, 전체 사물들, 지식들에 연결해서 통찰력을 얻는 걸 위즈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소프트웨어 이코노미로 구분한다면 데이터가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그걸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그것이 결국에 디지털 경제로 이어질 거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의 차세대 성장 동력은 디지털 이코노미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만들 거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우리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소프트웨어 품질 프레임워크, 유연성, 유지보수성, 규모성, 수행성, 보안성,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될 겁니다. 미래는, 한국 사회의 미래는, 또 한국 사회의 차세대 성장 동력은, 한국 사회가 어쩌다 선진국이 된 이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멋있는 한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소프트웨어 담당자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소프트웨어 보안, 또 소프트웨어 품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